조림막 1번은 너무 쉬운 문제. 교접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통도 기능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면 무조건 교접. 이거는 패스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옳지 않은 거 딱 3번이에요. 예. 보통 당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들을 막 사이드 부분을 잘라서 직근 발달이 많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측근 발달이 많이 되게 하는 거. 그렇죠? 세근 측근 발달 많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당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만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직근 발달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당근의 부작용으로 산지 식재했을 때 수간 통직성이 저하될 수 있더라라는 거가 당근의 부작용으로 문제풀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론 수업 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근성 수종은 뿌리가 깊이 내리고 당근 작업을 했을 때 직근성 수종은 식재후 뿌리가 깊이 내리고 수간 통직성이 증대되는 거 완전 아닌 거죠. 완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직근성인 애들은 어때요? 당근 작업이라든지 하다못해 상처를 입었을 때 뿌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재생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뿌리가 상처 입었을 때 재생이 잘 되는 애들은 주로 측근이라든지 세근 발달이 잘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또 재생이 잘 돼요. 근데 직근성 수종들은 재생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상처라든지 그런 것도 그래서 직근성 애들 같은 경우는 상체 작업을 실시할 때 조금 늦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직파조림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었죠. 뿌리가 다치면 안 좋은 애들이 이런 직근성인 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 볼까요? 3번이 다음 2번이죠. 밀식을 하면은, 밀식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서 연륜폭이 균일해진다. 그렇죠? 연륜폭이 균일해지는 게 밀식해서 나타나는 효과인데, 얘 같은 경우는 비대생장이 불규칙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륜폭이 불균일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 2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연륜폭이 균일해져서 우량한 건축재를 생산을 할 수 있다. 균일한 애를 생산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불균일해지는 거 완전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번 볼게요. 이거는 답 4번인 거 이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 교재에는 그림이랑 아주 똑같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보고 한 방에 딱 애들을 답을 찾으셨어야 되는 문제. 이건 패스할게요. 5번으로 가볼게요. 사실 이거 답 1번이죠. 1번. 이것도 굳이 헷갈리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재에서도 보면은 선발 6종이라는 큰 제목 아래에 거기에서 집단 선발이라든지 단순 순환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집단 선발과 관련해서 그 아래에 집단 선발 아래에 반영매, 전형매 이런 애들 나와 있는 거 다 교재에서 여러 번 보셨어요. 그래서 반형매라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 양친 중에 하나만 같은 거가 반형매다. 모번, 부번 둘 중에 하나만 같으면 반형매. 전형매는 두 개가 다 같으면 전형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답은 이제 1번이죠. 그리고 여기 6번 같은 경우 유형기라고 하는 것은 주구장창 영양생장만 하고 생식생장은 안 하는 시기 꽃 한 번도 안 피는 시기 그죠? 그걸 우리가 유형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답 1번이죠. 우리 유형기의 화렵수하고 침엽수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거 책에도 써있고 이론 수업 시간에도 다뤘고 문제풀이 시간에도 다뤘었고 추제의 비중이 낮아진다라고 얘기하죠. 춘제로 전이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춘제에서 추제로 전이 되는 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추제의 비중이 낮아져요. 답이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거. 주구장창 영양생장에서 하는 거는 나중에 햇빛을 내가 잘 받겠다 하는 이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유형기 항공제 특성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제 화렵수의 특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답은 2번이에요. 아예 옆에다가 써왔어요. 한글로. 이거는 학명을 외우고 계셔야지 되는 거죠. 학명만 외우고 있으면 사실 뭐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코르크 하면은 뭐 답은 무조건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 교재상에서 코르크와 연결되는 수종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굴참나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굴참나무 같은 경우는 코르크가 있기 때문에 산불에도 강하다 이런 말씀까지도 들은 적이 있었었고요. 8번 가볼까요? 자가수분 회피기작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 4번. 지금 이화주성이라고 하는 거가 아마 용어가 조금 낯설다라고 느끼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이화주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형의 현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가수분 회피기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가수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가수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타가수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다 타가수분을 하게 되는 기작이 되는 거죠.
우리 교재상에서도 보시면 타가수분해 기구의 이형의 현상, 자가불화합성, 자웅, 이숙, 자웅, 이주 이런 애들이 나와 있죠. 자웅, 이숙이라고 하는 거는 암수가 성숙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런 게 자웅, 이숙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자가수분해 기구로는 폐화수분과 내수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답은 4번이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자가수분 회피기작이면 어쩔 수 없이 타가수분을 해야 되는데 4번 보기는 타가수분 하지 말아라는 거니까 답 4번이 되는 거죠. 9번으로 가볼까요? 9번도 역시 학명을 외우고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이죠. 지금 여기에서 학명 보시면 맨 위에 거는 가래나무죠. 그리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주목, 세 번째 거는 전나무, 네 번째 거는 벚나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직파조림이 용이한 수종은 사실 너무 많아요. 직파조림이 용이한 수종은 너무 많아서 직파조림 하기 어려운 수종 몇 가지 안 되는 거 그걸 외우고 계시면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직파조림이 어려운 애들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전나무하고 주목 걔네가 직파조림이 불리한 수종에 교재에서 보시면 명확하게 딱 써 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뤘었어요. 그 외에도 분비구상, 낙엽송, 일부 단풍나무류, 분비, 구상, 낙엽송, 일부 단풍, 나무류 이런 애들도 직파조림이 좋지 못한 애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 암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학명을 외우고 있냐 안 외우고 있었냐 거기에 따라서 답을 찾냐 못 찾냐가 아마 조금 차이가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10번 보도록 할게요. 답 3번이죠? 예. 외림 작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3번. 외림 작업을 하면은 이건 무성번식이다. 그렇죠? 외림 작업은 그냥 댕강 자르면 거기에서 맹아가 나와서 맹아가 자란다. 근데 엄청 쑥쑥 자란다라고 했잖아요. 엄청 쑥쑥 1년에 자라는 양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연평균 생산량이 엄청 크다. 교재에도 보시면 딱 써 있는 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연평균 생산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만큼 땅에서 양분을 많이 먹어서 쑥쑥 자라기 때문에 땅이 양분을 많이 먹으면 지력이 퇴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맹아는 양성이고 또 추위에 약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또 냉해라든지 이런 거에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수의 이전 형질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 저건 한마디로 무성번식 한 가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댕강 잘랐으니까 잘라서 맹아가 나온 거니까 무성번식 이게 다른 애들하고의 차이점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11번 답 4번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예. 요쪽 이렇게 잘랐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작은 애들 자른 거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상층은 상층인데 약간 준우세목 같은 애들을 자른 거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택벌식 간벌이 됐겠죠? 그리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가 나왔으면은 그거는 이제 기계식 이런 거가 나왔을 거예요. 답은 4번인 건 뭐 더 설명도 필요 없죠?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명을 외우고 계셨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아예 옆에다가 한글을 제가 써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재상에 보시면 발화 촉진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해서 수종에 따른 발화 휴면성이라고 하는 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후숙을 필요로 하는 수종은 되게 많고요. 후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종이 몇 개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후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애들이 버드나무, 누름나무, 또 졸참나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후숙을 필요로 하는 수종의 물풀의 나무라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후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자를 채취했을 때 성숙이 아직 덜 되어 있는 거죠. 미성숙배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더 성숙을 시켜야 된다. 그런 애들이 이제 후숙을 필요로 하는 애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미성숙배 때문에 그 발화가 안 되는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어떤 애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들매나무, 은행나무 같은 애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들매나무는 물풀의 나무과이다 라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셨으면은 요것도 그걸 유추해서도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아니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표를 그냥 보셨어도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표를 단순히 외운다라고 하면 그 기준으로 보자면 상당히 지엽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은 미성숙배에 해당하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하셨다면 똑같은 글자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게 낸 문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 보이는 문제이지만 나름대로 조금 난도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13번은 1번.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지치기 하는 시기와 관련한 것은 성장 휴지기로 수액 유동 시작 직전이 좋다라는 걸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패스할게요. 그 정도 하고. 14번에 1번이에요. 요거는 조금 낯설더라고 한번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질소 수지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질소의 밸런스, 질소 균형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수지가 의미하는 거는 밸런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발음이 밸런스? 약간 뭐 편한 대로. 그걸 의미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답이 1번이 되는 건데요. 보통 유입되는, 공급되는 양이 유실량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훨씬 유입되는 양이 많아요. 보통 우리 질소 고정으로 인해서 산림에 질소가 유입이 되는 것도 생물적 질소 고정도 될 수 있고 광화학적 질소 고정도 될 수 있고 산업적 질소 고정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산림으로 들어오는 질소의 양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다못해 비가 온다거나 함으로써 또 비가 올 때 또 그때 또 추가적으로 질소가 더 추가되는 그런 경향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밖으로 유실이 되는 거는 뭐냐면 유실된다라는 거는 유수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간다거나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질소 고정으로 들어오는 것만 봐도 연간 헥타르당 14kg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실량은 한 4kg 정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유실량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마 신조리막도 없고 그냥 조리막 본론에도 없고 수목생리학에도 없고 보호학에도 없고 생태학에도 없어요. 근데 옛날 옛적의 학문사책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아주 옛날 옛적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본 내용이에요. 설마 보고서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했는데 그거 맞더라고요. 이거는 틀리시라고 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답은 이제 1번이에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문제 내신 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으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목형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렇고. 15번의 답 4번이에요.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헷갈리는 문제예요. 상주라고 하는 거는 서리빨이에요. 서리빨 같은 경우는 뭐냐면 땅에서 물이 얼어서 위로 올라오는 거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위로 올라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청구성 수종이라든지 그런 애들 같은 경우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된다거나 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위열륜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건 우리 교재에 그냥 똑같이 그대로 딱 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열이라고 하는 거 역시 3번 보기도 교재에 똑같이 딱 써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상열의 이 방향 같은 경우는 전에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아예 그냥 교재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 아예 기출문제 볼 때 거기서도 그냥 딱 이 내용은 그대로 봤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4번 내용을 몰라도 1번, 2번, 3번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상열에 의한 피해는 남사면보다 북사면에서 현저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 바꿔주셔야지 돼요. 남사면의 피해가 현저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북사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금방 추워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이 추위에 더 강하게 발달되죠. 근데 남사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약간 좀 따뜻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원래부터 조금 따뜻한 지역에 사는 애들 같은 경우는 추위에 덜 적응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위에 덜 적응이 된 그런 지역, 그런 부분이 상열이 생긴다거나 하면 훨씬 더 피해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부터 추운 지역, 원래부터 서늘한 지역에 사는 애들은 추위에 잘 견디는 방향으로 발달. 따뜻한 지역에 사는 애들은 추위에 잘 못 견뎌요. 그거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설명은 그냥 간단하게 드렸어요. 16번의 답은 2번이에요. 지금 정량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양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량간벌 적용 대상지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 교재를 보시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에도 정량간벌 대상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은
뭔가 형질이 비슷한 곳에 정량감벌을 실시한다 이런 거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원래부터 감벌 자체가 어린 나무 가꾸기 같은 숯가꾸기를 실행한 살림에 실시하는 거죠. 그런데 숯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목 간의 우열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준과 형질이 비슷해야지 정량감벌을 할 수 있다. 17번 볼까요? 답 2번이에요. 이거는 영양생장이랑 생식생장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식생장은 항상 영양생장을 억제한다. 그렇죠? 그걸 한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생식생장은 영양생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꽃이 피면 아무래도 영양기관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 한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잎해양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영양생장이 완전 열심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식생장이 영양생장 억제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했었던 그런 얘기예요. 꽃이 폈으면 영양기관이 자라고 많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나무류 같은 경우 수컷이 달린 가지는 염량이 증가해서 가지 활력이 증대되는 게 아니라 염량이 감소해서 가지 활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잎이 될 수 있는 눈이 수꽃으로 바뀌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리고 18번 볼게요. 답 3번이에요. 천이 초기하고 천이 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천이 초기는 요따만한 애들 점점 이렇게 되죠. 점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천이 초기는 어떻게 돼요? 천이 초기에는 양분들이 주로 어디 많이 있어요? 밖에 많이 있죠. 식물체들 자체가 조그맣고 양도 많지 않잖아요. 1년생 이런 애들이 천이 초기. 그런데 이제 천이 후기 극상이라든지 그런 단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나무들 오래 사는 애들. 그래서 무기양분이 어디 있냐 생각을 해보면 천이 초기에는 그냥 밖에 무기양분이 많아. 여기 많이 안 들어가 있고. 근데 천이 후기에는 이 식물체들의 몸속에 많이 무기양분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천이 초기에는 주로 개방된까지 맞아요. 예. 개방된 지화학적. 그쵸? 예. 그런데 천이 후기는 이 안으로 들어간 거. 폐쇄된 생물학적.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기 양료와 관련해서도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그 산림 천위의 진행 단계별 속성 변화 표가 교재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발달 단계는 무기 양료가 생물체 밖에 있다. 성숙 단계는 생물체 안에 있다. 라고 교재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발달 단계는 양료 순환이 개방적이고 성숙 단계가 폐쇄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 내부 순환계에서 일어나는 게 폐쇄성 생물학적인 것이고 외부 순환계가 개방적인 지화학적이다 라고 하는 것도 교재에서 지화학적 양분순환, 생물학적 양분순환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19번으로 가볼게요. 이거 단순 암기 문제예요. 단순 암기 문제.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상만들기 요령이라는 표가 있어서 거기에서 보시면은 고상, 평상, 저상이 나와 있죠. 그냥 단순히 평상에 해당하는 거 두 가지 외우고 있었으면 되는 거 구분만. 호두나무상, 오리나무상. 그렇죠? 소나무상하고 상수리나무상은 고상, 버드나무상은 저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2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매 종류가 육질과인 것으로 묶은 것을 찾으시오. 육질과. 육질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습과에 속하는 애들 찾아라는 거예요, 지금요. 습과에 속하는 애들. 그래서 육질인 애들 그네 빼고서 보면 침엽수를 제외하고 봤을 때 화렵수는 커다랗게 구분을 건열과 건폐과 습가 이렇게 커다랗게 구분하잖아요. 건조한 애들 빼고 육질은 딱 그냥 느낌만 연상을 해봐도 뭔가 수분이 많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습가, 수분이 있는 애들을 골라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핵과 장과 이가 감가 네 가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속하는 애들 3번.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2017년도 국가직 9급 임업지 같은 경우 사실 임업경영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물론 전부 다 어렵진 않은 건 아니고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었죠. 아까 전에 어떻게 보면 택 권리 구하는 거 완전 구식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어렵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외에도 비례식으로 계산하는 거 그것도
어렵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문제였었어요. 예. 그런데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걔네 한 3개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푸셨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하실 만한 그런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도하고 밖에서 푸는 난도는 느낌이 다르니까 실제 난도보다 더 많이 어렵게 느끼셨을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리막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어려웠어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때에.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조리막 같은 것도 보시면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지엽적으로 낸다거나 아니면 한 단계 더 발전돼서 연결시켜서 찾는 거를 물어본다거나 학명도 외우고 있으면서 또 그거를 또 가지고서 연결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습가라고 그냥 한마디로 쓰면 될 걸 육질과 이렇게 써서 뭔가 아직 암기가 덜 됐거나 공부가 덜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한테 난 책에서 육질과 본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조리막 같은 경우 난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거는 당연히 더 높았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국가직은 어쩔 수 없이 이미 다 끝난 거니까 잘 보신 분들은 충분히 그 기세를 이어서 지방직 준비도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 되겠고,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조금 불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지방직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잘 보겠다라고 다시 재충전하고 마음 다잡으셔가지고 다시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가직 시험 끝나고서 한동안 마음 잡기 힘들어요. 그거는 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근데 국가직하고 지방직 그 사이 기간, 이제 며칠 안 남은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더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얼마나 더 확실하게 정리를 잘했냐, 그거 가지고서 지방직의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국가직 합격하고 지방직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국가직 떨어지고 지방직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차이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썼냐, 그거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거는 있고 다시 재충전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셔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네 진짜. 정말요. 저는 저 혼자 막 이렇게 촬영할까 막 예상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앉아 계셔가지고, 근데 와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서 이렇게 뭐 총평 플러스 해설 같은 거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어색하다고 해야 될까요? 평소 수업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고 많이 좀 어색하고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자체도 1시간 동안에 이 2과목을 다 하라고 해서 굉장히 좀 빨리 하느라고 좀 설명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원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거를 동영상으로 찍는 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설을 해놓은 거 혹시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카페라든지 이런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해설을 제가 거기에 첨부 파일 올리는 데에다가 같이 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틀린 부분 있으시면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직 시험 끝난 거 지방직 내용에서 충분히 연관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시험 끝난 거 가방 시험지 갖다 버리고 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확인 꼭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우리 지방직 준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